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이제는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되죠. 결국에는 이런 미래 전략 추진하는 것도 성과를 내려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전기차 관련된 경쟁력 어떻게 끌어올릴 거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일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삼형제, 가지고 되게 고민인 분들이 많더란 말이죠.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주, 지금이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뭐 올해 연초 이후로도 뭐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았었고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완성차도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부품사들이 주가가 좀 특히 안 좋았었거든요. 차량 반도체 수급차들 이슈가 올해도 좀 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부품사들이 이제 올해도 좀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 바닥이냐 아니냐를 좀 따질 때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올해 예상되는 실적들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가들이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 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이제 연초에 가이던스를 준 걸 보면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실제 전망 자체는 올해 뭐 특별히 이제는 안 좋은 상황이 아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는 좀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젠 뭐 차량 반도체 차들 이슈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작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까지도 뭐 주가가 하락한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동안 워낙 이 하락폭이 깊다 보니까, 그리고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자동차에 대해서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 작년 여름에 모든 증권사들에서 탑픽으로 뽑았던 게 자동차주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많은 추천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때 그걸 믿고 또 많은 분들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뭐 저평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그래 싼 거는 알겠는데 언제 오르겠어? 이런 어떤 불만 혹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젠 작년에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거는 현대차랑 기아가 이젠 굉장히 미래차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이젠 전기차 쪽으로 그렇고 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미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고 지금도 분명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주가 흐름이나 뭐 이제는 성과를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게 가고는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특출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오닉 시리즈도 그렇고 뭐 EV6도 그렇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뭐 이런 아이템까지는 지금 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 곧 있으면 이제 3월달 초가 되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또 CEO 인베스터 데이 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새롭게 제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작년을 거치면서 조금 더 리비전된 전망들을 제시를 할 거고 또 투자자분들이나 무슨 내부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사항들을 또 반영된 그런 안들이 좀 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기대를 걸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작년에 기대가 컸었는데 못 갔던 이유를 먼저 한번 정확히 짚어보죠. 자동차 반도체 수급 때문이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얼마나 차별화가 됐느냐 이 부분이 결국엔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글로벌리 봤었을 때
2020년도 말에는 전기차주들의 전성 시대였었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니오, 뭐 샤오펑, 뭐 이런 리오터 이런 중국 쪽에서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 뭐 최근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만 이런 전기차 퓨어 플레이어들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도 판매를 했었던 어떤 기존 완성차들, 요 두 그룹 간에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건데, 작년 하반기 때에는 이제는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순수 퓨어 EV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이제 기존 어떤 레거시 OEM들이라고 하는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정말로 테슬라나 다른 업체들한테 전기차 시장에서 되는 거냐, 또 이런 또 갑론 의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헤게모니를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될 때는 좀 주가가 치고 나가고, 뭐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되면은 또 이제 주가가 좀 눌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반복이 됐던 것 같고, 작년 하반기는 오히려 이제 퓨어 플레이어한테 안 된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됐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내연기관으로서의 그 적정 주가 글로벌리, 그게 뭐 PER 한 5배, 6배 뭐 요 정도였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지금은 그거보다 높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차 분야, 테슬라처럼 이런 전기차 쪽에서의 신성장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실적으로 이 모든 게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이온 5인가요? 이오닉 5. 아이오닉 5. 네. 오랜만에 자동차 다루니까. 네. 아이오닉 5에 대한 어떤 실적 혹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이오닉 5는 사실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었던 게 주행거리 이슈가 제일 좀 컸었죠. 초기에는 이젠 항속거리가 굉장히 좀 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 모델 3라든지 좀 경쟁 모델에서 좀 안 나왔었습니다. 마침 그때 코나 EV 화재 사건 때문에 좀 배터리 주행 거리를 좀 보수적으로 좀 세팅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기대치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또 주행 거리가 좀 짧아 보이는 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은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어떤 전기차에서 좀 선도 업체로 가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내놓는 게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죠. 내재화한다고. 그렇죠. 보통. 배터리 내재화인데, 이게 뭐 내재화라는 게 꼭 생산에 내재화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는 배터리가 전기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인 차별화를 해야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다. 뭐 굉장히 당연한 이제 논리인 건데, 기존에는 배터리 업체들한테 사가지고 그냥 배터리를 탑재만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젠 테슬라나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기술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투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대기아차도 뭐 최소 3위 이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니네도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차를 만나서 파는 게 이제 허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점점 더 이제는 전기차에서 어떻게 차별을 할 건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요런 쪽으로 이제는 얘기들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 내놓고 있죠. 왜냐하면 배터리는 그냥 우리가 배터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사서 쓰는 뭐 에지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제 뭐 SK라든지 뭐 이런 업체한테 사서 쓰는 아이템인 거지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치들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업체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네요. 단지 반도체 수급만이 아니라. 판매 대수만 가지고서 따지는 건 같지는 않고요. 뭐 지금 당장의 점유율이 뭐 몇 프로다, 뭐 몇 일 했다, 이것도 좋은데 앞으로 5년, 10년을 봤었을 때 저렇게 전기차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데 니네가 배터리 쪽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요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 경쟁 업체들처럼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그 창사일에 뭐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도 이제 주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그냥 일반 자동차의 실적으로는 사실 지금 밸류도 비싼 거잖아요.
지금 밸류가 뭐 딱히 비싸지는 않기는 내연 합니다. 기관으로만 봤을 내연 때. 기관으로만 봤을 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좀 해봤는데, 네. 현대차랑 기아차가 올해 기준으로 이제는 현대차가 한 6.9배 정도 PER, 기아차가 6배 정도인데, 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물론이거니와 히스토리컬리 봤었을 때 과거에도 이 정도면 거의 저점 밸류에이션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연 기관으로만 봐도 네, 뭐 지난 5년 동안에 봤었을 때 뭐 그래도 6배, 7배면은 거의 바닥권이고요. 뭐 이제는 기대감이 컸을 때는 뭐 10배 이상 PR이 올라가기도 하고 작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12배, 13배 정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의 풀리 반영됐었을 때. 근데 지금 정도면은 그냥 단순 히스토리컬 PI 기준으로도 뭐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아직 우리가 전기차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성 이것이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반영을 안 해주고 있죠. 네. 그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단지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를 원활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배터리 내재화가 됐든 이러저러한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의 우월성을 못 보이고 있다. 네, 우월성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엄청난 투자,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단지 배터리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확장을 한다면 경쟁력은 확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소프트웨어 쪽으로까지 간다면은, 물론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면은 물론 이제는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당연히 이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아주 선도 기업인 거고, 그리고 입지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재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탭할 수 있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차 그룹하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1대1로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이 취약한 거는 뭐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산업들이 그렇죠. 제조나 이런 어떤 뭐 코스트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하지만 실제로 어떤 선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선 어떤 시장을 객척하는 혁신적인 모습이 약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앞으로도 단기간에 뒤집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최대한 이제는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야 되죠. 뭐 앱티브하고 제이브를 한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M&A도 활발하게 하고 있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것도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돈 지금까지 못 벌었던 회사니까 그렇죠. 갑작스럽게 그거를 뭐 인수한다고 해서 뭐 돈 벌 길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인재들을 그걸 통해서 좀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가 뽑을 수 없었던 인재들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M&A를 좀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테슬라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GM을 사기도 하고 하니까 네. 결국은 이렇게 비교 대상 으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결국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현대차하고 뭐 이런 자동차주를 매도하는 이유인 건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왜 매도하냐 이거를 따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뭐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글로벌리 봤었을 때 작년 연초 이후로 주가 하락폭이 가장 컸었던 지역이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중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그리고 한국이 안 좋았었거든요. 뭐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 그래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로도 일본은 사실은 자동차 메이커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지역별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한국하고 이제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2차전지 밸류체인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다라는 차이점이 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 2차전지 업체들이 메이저급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수급이 좀 쏠릴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체들이 자금을 좀 많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 내재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먹히는 시나리오죠.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도 그렇고 뭐 독일 정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터리를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히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산업이 너무 커졌을 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다 플레이어들이 자리 잡고 있죠. 있으니 이 상황에서 현대차 우리도 할래라고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현상은 이렇다 이해를 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들고 있는 분들이 됐든 혹은 자동차주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는 분들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가 언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신호,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 말 그대로 많은 뉴스에서 나오듯이 그 리오프닝 상황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부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까? 요즘 생각은 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생각하는 거는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들. 네. 일단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일단은 그럼에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정상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반도체 수급난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차량 생산 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가 미래차라고 하는 전기차나 뭐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생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뭐 2배에서 3배 기본적으로 이상 들어가고 요즘 워낙 또 첨단 기술들을 많이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3배 이상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수급이 안 되면은 전기차를 못 만들게 되고 전기차를 못 만들게 되면은 실제 판매 성과로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빨이 안 먹히죠. 뭐 차가 잘 팔려야지 그러면 이제 믿거든요. 사실은 뭐 차가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은 경쟁력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만 차가 안 팔리면은 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미래차 전략 추진하는 것도 성과를 내려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좀 원활하게 수급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조금 더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가 하단 수준에서 머무는 거는 이런 공급만 차질 이슈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트 측면에서도 이런 공급만 교란이라는 게 각종 코스트들을 다 올리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부품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높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풀리면서 반도체 수급 풀리는 것도 그 중에 일부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생산이 정상화되고 코스트도 안정화되고 조금 더 그림이 이제는 좋아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도 그거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해지면은 생산이 좀 그러니까 정상화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네,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해결이 되죠. 네. 그 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자동차 내재화가 됐든 배터리 내재화가 됐든 하여튼 우리가 뭐 테슬라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GM이 됐든 포드가 됐든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비교했을 때는 경쟁력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뭐 지금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라고 저는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든가 그 누구죠? 폭스바겐 정도만 제외하면 뭐 테슬라가 좀 압도적인 상황인 것 같고 뭐 이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풀 그리고 뭐 자금 동원력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앞서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나 기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옛날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내재화를 좀 많이 추구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하자라는 어떤 전략들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됐는데 M&A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는 많이 하긴 했죠. 과거보다 늘어나기는 했는데 전략적으로 M&A를 좀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굉장히 좀 뭐 오트론 이제 합병하면서 많이 이제 좀 가능성이 좀 생겼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좀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M&A나 이런 것들은 조금 크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M&A 액티비티가 조금 활발해지면은 더 이젠 좋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뭐 충분히 많이 있으니 그렇죠. 뭐 매형기관차에서 계속해서 좀 받는 캐시를 가지고선 미래차에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게 뭐 차량을 설계하고 뭐 이제는 뭐 생산 라인 깔고 이런 것도 설계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워낙 자동차 쪽에 뭐 노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체질 변화를 갑작스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단 기본 힘이 없다. 기업이. 현대차나 기아가.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네. 상당히 변화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떨어진다. 노조 이슈는 사실 뭐 그렇죠. 뭐 굉장히 골치 아픈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금 와서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하게 될 테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부분은 이제 리더십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정의선 회장에 대해서 또 많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새롭게 이제는 조직의 활력을 부르는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이제는 계속 뭐 급여 가지고선 뭐 파업하고 뭐 이런 문화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기업을 좀 변화시키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의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인 투자자들의. 거죠. 지금 뭐 이렇게 그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가 기대감을 채워주는 어떤 액션들이 나와줘야 그게 또 주가가 오르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월 초에 그 돼 있거든요. 날짜가 이제 픽스가 된 그날이 것 뭐가 같은데 있다고요? 3월 2일하고 3월 3일 날인데, 이제 뭐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이제 아마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재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시장에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 그렇죠. 그리고 또 마침 좀 3월 달부터가 이런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3월 달부터로 가장 빠른 시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요? 지금 작년에 이젠 3월 달부터가 차량 반도체 이슈가 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일 컸었던 거는 3월 달, 6월 달, 9월 달. 뭐 이제는 분기 말 시점이 공교롭게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분기 말에 생산이 또 많이 쏠리고 하다 보니까 이젠 생산 차질이 많이 불거졌던 시점도 3, 6, 9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생기는 게 이제 3월 달부터 생산이나 판매가 부품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가정하에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게 2분기부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차가 그동안 발표한 것들을 보면 항공 모빌리티가 됐든 뭐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통한 뭐 로봇이 됐든 또 뭐 있죠? 수소차. 뭐 하여튼 미래 첨단 산업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백화점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텐데 이 모든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현대차가? 이런 시장의 의심이 또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겠죠. 지금 맞아요. 그 발표한 그 비전들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딱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는 당장. 던져는 놨는데 네.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UAM도 지금 뭐 28년도 타임라인 제시했는데 지금 뭐 중간 점검에서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소차도 지금 뭐 커머셜 그 상용차 쪽으로는 조금 이제는 진척이 있는 것 같지만 수용차 쪽으로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너무 대세로 가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 수소 승용차를 개발하는 건 굉장히 수익 타산이 안 맞는 그렇죠. 비즈니스거든요.
전기차 이미 뭐 충전소 다 깔리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수소승용차로 뒤져보겠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인 거고 상용차 쪽으로 그나마 조금 이제 활로가 좀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분들이 거기에서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승용차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상용차도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수소차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절반의 어떤 성공에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 제 그냥 추정으로 외국인 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 지금 뭐 테슬라나 폭스바겐 배터리 쪽 지금 기술 경쟁력 높인다고 저렇게 뭐 투자하는데 니네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기술 투자하고 아니면은 뭐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솔루션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불안감과 아직은 그 보여주는 어떤 실적이 없다 보니 이게 다 전반적으로 뭉그러뜨려져서 지금의 주가가 형성되고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작년 초만 해도 뭐 2020년 말 뭐 작년 초만 해도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주가에 잘 반영이 됐었거든요. 저도 기억에 작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 쪽에서도 시장상에 보면은 굉장히 이런 뭐 스펙 상장에서 들어왔었던 어떤 기술 테크 기업들 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밸류션이 막 올랐기 루시드 때문에 같은. 뭐 루시드도 그렇고 리빗. 뭐 이젠 어떤 UAM 관련해서도 많은 업체들이 상장을 했었죠. 근데 다들 뭐 비슷하긴 해요. 다들 뭐 이제는 드론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1인용 뭐 무인 탑승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져놨을 때 주가 반응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일시에 좀 타긴 했지만 지속력이 조금 약했던 거죠. 기대감이 이제는 단발성으로 좀 끝나고 그 후속으로 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올해는 사실은 그런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장 분위기도 좀 많이 달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어떤 수익도 이제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적으로 좀 보여주면서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는 현실적인 전기차 관련된 경쟁력 어떻게 끌어올릴 거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일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와 기아와 그 어떤 펀더멘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뭐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기아는 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기아는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잘 유지가 되는 듯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현대차랑 기아차가 사실 현대가 항상 기아차보다 마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갔었는데 작년에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역전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시장상적인 부분도 있고 현대차의 전략적인 미스도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굉장히 강하게 밀기 시작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신차 출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작년에 차량 반도체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근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를 출시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출시한 차들도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신차를 내봤자 이 신차도 사실은 공급이 안 되고 기존에 출시한 차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신차를 출시한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인업 가지고서는 뭐 100밖에 못 파는데 신차를 해서 120, 130 이렇게 팔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차를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건데 기존 100 팔려고 하던 차가 80밖에 안 되는데 신차 내니까 얘도 부품이 부족하고 얘도 부품이 부족하고 하니까 비용만 계속 천정부지 늘어나고 실제로 판매량은 안 늘어나는 좀 요런 악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제네시스를 공격적으로 하겠다. 현대차 제네시스 수출에 가겠다라면서 돈 쏟아붓고 거기다가 전기차 출시 모델 수도 훨씬 많았죠.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들도 다 깔았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이오닉 5도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얘 생산할 반도체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 가지고서는 뭐 10,000대 팔려고 했던 거 8,000대밖에 B라는 회사는 못 팔고 있는 거고 얘는 원래 15,000대 팔려고 했는데
ABC 세 모델 가지고선 똑같이 8,000대밖에 못 파는.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비즈니스가 오퍼레이션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가져갔었던 현대차가 작년에 굉장히 좀 피를 본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도 신차들 때문에 더 안 팔리고 기아차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시장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또 완전히 역전이 되면서 기아차가 우위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 굳이 산다면 기아를 선택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뭐 수익성도 잘 나오고 집중 전략으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간 게 기아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 투자자들은 기아가 이 탄력성이 좋아서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모델을 많이 출시하는 게 원래는 좋습니다. 신차효과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모델을 많이 출시하는 게 원래는 좋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거는 마이너스다. 비용만 많이 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상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금융주들이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자동차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곳은 할부금융사. 그래서 자동차 팔 때 그 할부로 팔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 그게 이제 상당히 큰 걸로 아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소속으로 돼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네. 맞는 건가요? 맞긴 맞는데 기아차도 이제는 미국 쪽에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기아차도 이제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분법 위로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이제 현대카드 이쪽도 기아차 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 소수 지분으로.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분은 연결로 현대차가 들어가는 건 현대차로 연결로 그래서 들어가죠. 이런 금리 인상 이슈와 맞물려서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의 어떤 그 추가적인 이득 요것 때문에 현대차가 다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오히려 작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게 그 중고차 가격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라든지 요즘은 이젠 캐피탈사들이 리스나 렌트 같은 이젠 장기로 차량을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를 회수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고차 잔존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기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뭐 신용 관련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좀 수혜를 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는 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적으로 그 잔존 가치를 좀 반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수익성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젠 미국 업체처럼 이렇게 막 스파이크 했던 건 아니고 뭐 좋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할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동차한테는 사실은 플러스는 아닙니다. 저희는 왜냐면 차량을 살 때 현금을 가지고 일시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할부해서 이제는 사게 되죠. 특히나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할부 금리에 민감한 게 캐피탈사 금리를 좀 쓰다 보니까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떤 매매 활성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캐피탈사가 뭐 이것도 이제는 마진 그 디스카운트 할인율로 금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젠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올해는 또 이젠 중고차 잔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워낙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 지금 많이 뭐 차량 부족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니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 또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현대차가 그 정말 테슬라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이런 글로벌 경쟁 업체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스템 혹은 전략적인 어떤 그 변화 이것을 3월 1일 날 어떻게 발표하느냐 여기에 많은 키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제는 좀 파이팅 있게 나가자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일단 완성차 업체가 좋아야지만 그 후방 업체인 이 자동차 부품도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만도 엄청 많이 또 더 떨어졌잖아요. 이 완성차보다도. 네. 이 부분은
단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이 자동차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 다음 일어나겠지, 상승하겠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맞는 논리입니다. 부품사들이 완성차 주가랑 좀 동행을 하고 배타는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뭐 크게 디커플링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완성차나 부품사나 생산 정상화가 굉장히 또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두 양쪽 모두 다 생산 정상화의 기대감 그리고 뭐 미래차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주가 트리거가 될 거고 올라갈 때는 많이 빠진 부품사들이 조금 더 세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모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부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전기차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오면은 부품이 많이 줄게 될 거고 그러면 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현금 그 장사 그 수리 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수소차 뭐죠? 그 배터리 공장도 좀 1조 원인가 들여서 만들고 뭔가 새로운 신규 성장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현대모비스의 전체적인 비전 어떻게 보세요?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할 때 빠질 수 없는 업체가 사실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뭐 수소차가 됐든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됐든 모든 미래차 전략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다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명 장기적으로 수혜가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 주가가 좀 안 좋냐, 더 빠지냐, 더 많이 빠졌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양쪽 모두를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돈 생기는 일은 전부 현대모비스가 다 투자해가지고. 네. 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R&D도 투자해야 되죠.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요즘 투자해야 된다고 이거 뭐 이제 인력 채용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당장 이제는 뭐 돈으로 꼽히는 건 아닌데 워낙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과다한 측면이 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게 과연 언제 성과가 나냐 그게 뭐 어떤 성과 빨리 보여달라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돈만 들어가고 투자 성과는 언제 날지 모르고 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반도체 이것도 모비스에서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얼마나 투자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또 답변이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명히 이제는 양날의 검 같은 거죠. 투자한다라는 거는 기대감 요인이긴 하지만 또 그 투자한 성과가 안 났을 때 요거에 대한 좀 리스크는 다 혼자 뒤집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좀 제쳐두고 이거는 정말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모비스의 어떤 수익 구조만 이제 놓고서 보고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모비스가 예상보다 수익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는 AS 쪽 같은 경우에도 AS 부품들이 굉장히 물류거든요, 이게. 그렇죠.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고에다가 AS 부품을 가지고선 보관을 하다가 필요한 때마다 그때그때 제때제때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물류 서비스와 관련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물류 비용 증가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투자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올해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모비스도 밸류에이션은 거의 바닥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도 그렇고 국내 업종 대에서도 PER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이제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 일단은 물량이 회복되는 거. 물량 회복되면 당연히 이제 모비스는 현대기아차 물량 회복되는 것만큼 완성차의 판매 그렇죠. 대수. 완성차 판매 대수가 회복되면서 같이 이제 물량이 회복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물류 정상화가 되면서 지금 수준에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물류가 지금 운송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냐 이게 좀 빠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죠. 뭐 시점은 이제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볼륨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이젠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당장 이제는 작년에 물량이 원활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났는데 차량 반도체 이슈 해결되면은 볼륨이 올라갈 거고 거기에서 또 코스트가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이 날 거다. 또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하반기 때 어떤 그런 코스트 이슈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물량이 회복되고 하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을 어쨌든 합니다. 이 3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지금 바닥권이다. 지금 매수할 만한. 네, PER 기준으로 밴드 거의 하단 수준에 다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여기에서 뭐 난 들고 있는데 팔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기다려보자 하반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여기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하우스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품사들을 조금 좋게 보고 오히려 완성차보다? 네, 완성차보다 하반기 부품사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 개선되는 거를 이제 좀 노려보자. 뭐 단기적으로는 완성차가 더 좋은 게 맞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주가는 사실은 상반기 때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사들을 좀 하반기를 보고선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더 나아 보인다. 뭐 모비스나 이제 뭐 위아 만도처럼 위아 만도. 낙폭과대주를 좀 사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의 탑픽 혹시 정해지신 건 있나요? 탑픽 현대, 위아, 뭐 만도 다 해서 이 부품주 가운데서. 부품주 가운데서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이제는 만도랑 모비스. 만도랑 네. 모비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재일 연구원님하고 이 자동차 섹터 한번 잘 이렇게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니까 왜 현대차 기아의 주가 흐름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실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오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뭐라 할까요? 로드맵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